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홍석용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AI 하던 개발자는 아니고요. 원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클라우드 엔지니어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카카오에서 DKOS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AWS로 치면 EKS 같은 서비스를 개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EKS 같은 서비스를 5년 전에 카카오 사내에서 개발을 했고, 카카오와 공동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사에 적용해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 99%는 다 컨테이너 기반으로 서비스가 동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카고라는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CI/CD를 지원하기 위한 어떤 배포 플랫폼을 개발했었고,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글로벌향 서비스를 하자 해서 글로벌향 서비스를 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KOS, 카카오 IDC와 AWS를 엮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개발을 하다가 했었고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인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러스 큐브콘, 노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열리는 클라우드 관련한 그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큰 장애를 겪고 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장애도 충분히 빨리빨리 발생하더라도 빨리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IDC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레벨에서 IDC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을 수 있는 DKOS 다중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삼국통일이라고 하는 IDC 세 개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프로젝트였고요. 그러던 와중에 올해 연초에 챗GPT가 핫해지면서 AI가 엄청 핫해졌죠. 그래서 저도 클라우드 엔지니어지만 클라우드가 AI를 좀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클라우드를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항상 연구하고 있던 와중에 카카오에서 사내 AI 그 챗봇 개발 경연대회, 개발 대회를 열었고요. 제가 거기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출품을 했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그것들의 동작 원리와 구현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쿠버네티스 하면서 이제 회사 동료분들과 쿠버네티스 입문이라는 책도 공동 집필을 했고요. 올해 말에는 이제 클라우드 관련한 신간을 또 출간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챗봇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챗봇 개발에 대한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AI 버추얼 SRE, 아까 말씀드렸던 DKOS를 AI를 통해 갖고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대한 문의와 응답을 자동화하는 AI 챗봇의 이름입니다. 먼저 저희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냐면, 많은 클라우드 운영 문의로 인해서 저희에게 개발 속도와 근무 만족도가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운영팀과 개발팀이 따로 갈라져 있지 않고 개발한 팀이 운영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엔지니어 2명이 매주 순환하면서 매주 약 80건의 운영 문의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 문의가 많은 이유는 저희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묶여 있는 서버가 한 1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운영 문의 중에 다수가 이미 사용자 가이드 문서에 있는 내용이나 아지트라고 하는 저희는 메일로 일하지 않고 아지트라고 하는 페이스북 같은 모양의 약간 피드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하거든요. 그런 아지트에 이미 처리했거나 관련 사례가 있었던 존재하는 내용에 대한 중복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온콜 이슈들을 처리하느라고 저희는 이제 이런 걸 하느라고 개발 속도도 떨어지고 근무 만족도도 저하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이번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운영 이슈와 분석 결과를 답변을 자동화하는 AI 챗봇을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5년간 축적해온 클라우드 운영 사례, 사용자 가이드 문서, 그 다음에 지난 2년간 축적해온 아지트를 통해서 문의글 받았던 것, 답변글을 했던 정보들이 있었고요. 이거를 GPT 3.5 API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켜 가지고 카카오톡이나 아지트, 저희가 사용하는 업무 커뮤니케이션 툴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자동화해 보자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학습을 어떻게 시켰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학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방법이 파인 튜닝이 있을 거고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임베딩을 이용한 지식 주입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데모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가 카카오톡 챗봇을 통해서 간편하게 단순 문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큐베라고 하는 사내에서 사용하는 챗봇이 저희 카카오 사내 전용 챗봇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연어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질문을 하면 되는데, DKU에서
서비스에서 인그레스 엔진엑스에 SSL 인증서 갱신할 때 서비스 중단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개발자분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무중단으로 갱신되는 거냐 아니면 리스타트하면서 서비스 순단이 있냐 이런 것들 굉장히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결론은 무중단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 챗봇이 자동으로 올바른 답변을 해주고 이 답변에 근거한 문서의 링크까지 던져주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이 링크에 들어가서 살펴보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QoS에서는 퍼시스턴트 볼륨을 어떻게 사용해? 퍼시스턴트 볼륨이나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쿠버네티스 자체에서 제공하지 않고 외부의 익스터널한 어떤 물리적인 자원을 연동해서 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레인이라고 하는 오픈스택 기반의 신더 볼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한 어떤 도메인 정보, 로컬리티한 도메인 정보를 담아갖고 안내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 답변의 근거가 되는 링크를 함께 전달해서 신뢰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어차피 이 AI 챗봇은 API 형태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지트라고 하는 저희 그 페이스북 같은 업무 커뮤니케이션 도구에도 붙여놨는데요. 저렇게 멘션을 하고서 DKOS 클러스터에서 클러스터 규모당 마스터노드 스펙 가이드는 얼마야? 라고 하면 이렇게 저희가 가이드하고 있는 클러스터 노드 규모당 어떤 마스터노드의 서버 스펙을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답변을 한다고 하면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마지막에 있는 내용 50노드까지는 몇 코어 몇 기가 쓰시고요. 이 정도까지만 말을 할 텐데 얘는 챗봇이기 때문에 귀찮아하지 않잖아요. 매우 친절하게 아주 버벌스한 내용으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어서 저보다 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 등을 통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운영을 어떻게 자동화를 하려고 하고 있냐면요. 처음에는 아지트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자 문의가 들어옵니다. 아까처럼 마스터노드 스펙 가이드는 얼마야? 그러면 AI가 자동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아까 멘션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문의가 들어오면 1차적으로 챗봇이 자동으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챗봇이 자동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페이스북 같기 때문에 좋아요와 싫어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는 건 이 답변이 만족스럽다는 거고 싫어요 피드백을 눌렀을 때는 담당자한테 알림을 가게 자동화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한 지식이 부족해서 올바른 답변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이번 주 온콜 담당자를 이렇게 멘션을 하게 되겠죠. 온콜 담당자가 답변을 하고 얘가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르는구나 하고 이 챗봇한테 학습해 지금 보여드릴 실시간 학습 기능을 통해 갖고 학습해를 해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답변도 자동으로 잘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학습해 기능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학습하는 기능도 실시간으로 학습을 해서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에 붙여놨습니다. 그 아까 아지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붙어 있고요. 그래서 DKOS 학습해 한 다음에 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 셀을 담당하고 있는 데니스다. 이런 개인적인 정보 같은 것도 하면 안 되겠지만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지식 학습했습니다. 데니스는 오늘 아침에 뭐 먹었대? 이렇게 맞춤법이 조금 안 맞는 뭐 먹었대가 좀 맞춤법이 안 맞죠? 그런 거 물어봐도 데니스는 오늘 아침에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났어? 하면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 실제 업무 환경에서 적용되는 어떤 지식 챗봇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저희는 카카오 생활백서라고 하는 어떤 카카오의 회사 생활 내규나 어떤 회사 생활 도움 백서인데요. 요거를 실시간으로 학습을 하는 데모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토기보감이라고 사내 양호실이 있습니다. 사내 양호실 운영 정책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긁어서 학습해라고 던지면 실시간으로 지식을 학습했습니다. 라고 하고 다음에 바로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토기보감 전화번호는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저런 식으로 토기보감 주어진 문맥에서는 토기보감 전화번호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는데 다만 응급 상황 시에는 119 및 토기보감 어디로 호출하라고 하는 거로 봐서 저게 전화번호의 모양이니까 저게 전화번호일 겁니다. 라고 추론을 해서 답변을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라고 하면은 토기보감 전화번호가 뭐지 하면 전화번호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저 문맥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원문인데 이 원문에는 전화번호라는 키워드가 없습니다. 그냥 02 뭐뭐-뭐뭐 이렇게 있으니까 전화번호로는 검색해서 나오지가 않을 텐데 이 친구는 문맥의 흐름이나 어떤 의미론적 방향성에 따라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외에도 추가적인 메타 정보 저렇게 토기보감 아지트 주소는 뭐야? 라고 해서 링크 자체를 물어보면 원문 링크를 던져주게 돼서 사용자는 원문에 접근해서 풀 텍스트를 읽어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 모델의 특성상 학습시킨 내용이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언어 모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답변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컨테이너화를 하기 위해서는 도커 파일을 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도커 파일을 일반적으로 개발자분들이 신텍스를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찾아봐야 돼 귀찮은 작업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도커 파일 만들 건데 빌드는 그레이들로 할 거야. 이참에 그다음에 뭐 이미지 이름은 저걸로 해줘. 도커 파일 만들어줘 하면 그 도커 파일 딱 짜주고 개발자는 저 도커 파일 복사해서 도커 빌드하면 바로 이렇게 빌드가 될 거고요. 빌드된 이미지를 얻어 쓴 이후엔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해야겠죠. 쿠버네티스에 배포하는 것도 야물 파일 짜기가 매우 귀찮은 작업입니다. 디플로이먼트 짜야 되죠. 서비스 짜야 되죠. 인그레스 짜야 되죠. 그것도 한 번에 짜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어드 모델 특성상 한국어로 학습시켜도 답변은 다국어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기보감이라든지 뭐 인그레스, 엔진엑스, SSL 인증서 갱신시키는 작업들을 학습을 시켜놓으면 중국어로 물어보면 중국어로 답변하고 독일어로 물어봐도 독일어로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원문 학습시킨 지식이 무엇이든지 다국어로 한 번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AI 세큐리티라고 하는 AI 비서입니다. 그 모 회사에서 오피스 제품들을 자연어로 처리를 해갖고 뭐 엑셀 파일과 메일을 연동한다든지 뭐 독스와 드라이브를 연동한다든지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뭐 실제 서비스에 할 건 아니지만 저희 그 해커톤 과제로 했던 거기 때문에 한번 구현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그 오피스 365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 코파일럿을 보고서 사람한테 제가 이게 학습 기능을 개발한 이후에 이걸 보고 나서 사람한테 사람 말로 컴퓨터한테 일을 시킬 수 있다고 라고 흥미로워 갖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 이 개발을 하고 나서 이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여태까지 개발자가 어떤 액션을 하는 것들을 코딩으로 짰다면 이럴 때는 이걸 호출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다 일일이 정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혹시 오토 GPT 보신 분들 아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목표를 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를 스스로 자기한테 로딩된 도구들 중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도구를 활용해 갖고 목표를 달성하고 다음 목표를 수행하고 다음 목표를 실행하고 최종적인 목표가 달성되면 최종 메시지를 요약해서 사용자한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실제 데모 영상을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릴 데모 영상은 뭐 내일 오후 2시에 주간 미팅 구글 밋 회의 좀 잡아줘 라고 이렇게 카카오톡 아까 저희가 사내에서 사용하는 큐베라는 챗봇을 통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회의실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회의실을 잡는 도구 중에서는 구글 캘린더라는 게 있어. 구글 캘린더라는 도구를 선택하게 되고 저런 식으로 회의실 캘린더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글 밋 화상 미팅 링크를 생성하게 되고 생성된 링크와 완료 메시지를 사용자한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들어가면 바로 주간 미팅 할 수 있는 회의실과 구글 그 화상회의 링크를 받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픈 AI한테 온 메일 중에서 메일을 요약해서 구글 문서로 저장해줘. 이것을 해내려면은 먼저 Gmail에 접속해서 메일을 찾아야 되고 메일을 찾은 다음에 요약을 해야 되고 요약을 한 다음에 요약한 내용을 구글 덕스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메일함에 있는 것 중에서 조건에 맞는 메일을 찾아서 저 메일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방금 그 콘솔에 보시면은 덕스로 저장을 했고요. 요약한 내용을 덕스에 넣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덕스에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생성해냅니다. 그 다음에 그 구글 덕스로 접근할 수 있는 URL을 사용자한테 카톡 메시지로 리턴해주게 되고요. 들어가 보면 구글 덕스 문서가 생겨 있고 요약된 메일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어 모델 자체한테 어떤 목표를 주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를 선택하고 다음 계획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해서 완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복잡한 것들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픈 AI한테 온 메일 중에 메일 제목이 GPT-4로 시작하는 메일을 찾아서 보낸 사람 메일 주소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추가해줘. 이런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줘봤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잘 수행하게 되는데요. 뭐 실제 업무 사례에서 본다면 어떤 뭐 행사 같은 초대장을 메일로 뿌렸을 때 행사에 참가하겠다고 답장이 왔을 거잖아요. 그럼 사람이 일일이 메일 들어가서 그 회신자들을 취합해갖고 엑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자동으로 말 한마디만 하면 얘가 정리를 해주는 거죠. 네, 마지막 샘플은 이제 구글 드라이브까지 연동해서 어떤 첨부 파일을 모아갖고 메일에서 온 첨부 파일 모아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해줘라고 하는 예제인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메일로 온 클라우드 관련한 이미지를 찾아서 구글 드라이브를 연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안에 파일로 저장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앞쪽은 가려놓은 거는 제가 이제 개발 환경에 IP가 노출돼갖고 가려놨는데 저 메시지들이 이제 이 친구가 앞에 보면 뭐 소트 액션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생각 내가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액션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아웃풋 구글 드라이브에서 어떤 파일이 조회됐다. 그 다음에 다음 플랜 소트 그 다음에 액션 아웃풋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완료된 화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메일 첨부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로 갖고 와서 저장하는 예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동작하는 건 보셨는데 이런 동작들이 대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비개발자이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비개발자이신 분 혹시 살짝 손 들어 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잘 맞춰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도 뭐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뭐 박사님들처럼 깊은 지식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가장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모델의 동작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용자 입력, 프롬프트라고 하는 이 사용자 입력을 기반으로 컨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인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 곰인형 반쪽짜리 그림을 그려놓고 나머지 부분을 그려봐라고 사람한테 시키면 여태까지 본인이 봐왔던 곰의 이미지를 생각을 해서 반쪽짜리 앞쪽을 보고 뒤쪽을 그려내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언어 모델도 앞에 문장을 주면 뒤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여태까지 학습했던 확률을 기반으로 하나하나씩 완성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 horse와 my favorite까지 입력을 하고 요 뒤에 어떤 단어 올까라고 한테 주면 언어 모델이 여태까지 학습했던 문장들을 토대로 이 다음에는 애니멀이 올 확률이 49%, 애니멀스가 올 게 42%, 그다음에 저 슬래시 n은 줄바꿈 표시인데요. 그냥 줄바꿈 할 확률이 3%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애니멀이 만약에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애니멀이 나왔다. 그럼 그 애니멀까지를 다시 두고 horse와 my favorite 애니멀 뒤에 올 건 뭘까? 점이 올까? 줄바꿈 올까? 뭐 이런 것들을 또 앞에 거를 다 고려해서 다음 확률을 또 계산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 여태까지 학습한 거에 대해서 확률 선택에 따라서 뒤에 단어들을 완성하면서 뒤로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활용되는 파라미터가 하나 있는데 템퍼러처라는 값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템퍼러처 값이 0에 가까우면 고정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지금 보시는 확률이 만약에 피자, 스시, 타코스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의 확률이 있다면 가장 확률이 높은 거 템퍼러처가 0이면 무조건 확률 제일 높은 거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 템퍼러처가 1에 가까울수록 다양한 확률상 다양한 답변들을 내놓게 됩니다. 네, 고를 때 제가 아까부터 단어를 완성해 가면서 뒤에 것들을 이렇게 완성해 간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언어 모델을 처리할 때는 단어 단위로 정확하게 말하면 단어 단위로 처리하는 거는 아니에요. 토큰이라는 거 하는 거 단위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어 같은 케이스를 먼저 보면 보시는 것처럼 느낌표 하나가 토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썸, 워드 뭐 이런 자주 쓰이는 단어들이 토큰 하나로 치고 이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별게 아니라 이런 숫자로 된 아이디예요. 그래갖고 예를 들면 is는 뭐 530번이라는 아이디를 부여한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어의 나열로 돼 있지만 컴퓨터는 숫자의 나열로 보고 요 다음에 올 숫자가 뭘지를 추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토큰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뭐 앞에 뭐 토큰이라는 거 단어는 한 토큰으로 지금 색깔이 같으면 한 토큰인데요. 한 토큰으로 처리하게 되지만 슈퍼 뒤에 엄청 컬 어쩌고 이거 미국인도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긴 단어는 슈퍼까지 하고서 뒤에 다른 단어가 와서 파생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슈퍼까지를 한 토큰으로 보고 그 다음에 다음 단어를 완성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게 되고요. 한글은 영어에 비해서 2배에서 10배 많은 토큰을 차지를 합니다. 이 토큰 아이디 부여의 기준이 영어를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 AI가 한글로 써 있는 게 저게 다 잘게 쪼개갖고 한 토큰 이렇게 취급을 하게 되고 영어로 된 오픈 AI 오픈 저거는 지금 4글자인데도 한 토큰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같은 어떤 해외 언어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토큰상 불리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고요. GPT 3.5 같은 경우에는 4,000 토큰, 그다음 GPT-4는 8,000 토큰 정도, 그다음 GPT-4의 32K 모델은 32,000 토큰 정도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한을 두는 이유는 아까 생각해 보시면 앞에 문장을 전부 고려하고 다음 단어, 그다음에 이 다음 단어 포함해서 앞에 문장 전부 고려하고 다음 단어를 고려하다 보니까 이 토큰이 무한정 크면 엄청 계산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토큰 제한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GPT 3.5 같은 경우는 입력 시스템 입력과 사용자 질문이 4,000 토큰 정도 제한되게 되고 보통 뒤에 남는 92 토큰은 응답으로 받게 돼요. 얘도 말할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답도 이 토큰 제한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구조를 아셨으니까 챗GPT가 어떤 식으로 개발됐는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GPT-3 같은 경우의 기능은 뭐 질문하고 답변 받는 그런 게 아니라 자동 완성 기능이에요. 아까 지금 뒤에 색칠되어 있는 텍스트가 자동 완성된 텍스트인데 앞에는 제가 타이핑한 텍스트입니다. 자동 완성이란 자동으로까지만 치고 나머지 자동 완성 누르면 뒤에 이렇게 색칠된 부분을 그럴듯한 말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맥락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플레인 텍스트 인풋 창인데 시스템, 당신은 사용자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하는 챗봇입니다. 뭐 어떤 이런 아이덴티티 같은 지시문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질문이라는 포맷과 답변까지만 하고 답변 칸을 비워놓고 자동 완성을 하게 되면 얘가 마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처럼 자동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프레임으로 해보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챗이라는 기능이 3.5 GPT 3.5의 챗이라는 포맷으로 서비스를 쓰게 되는데 이럴 때는 아예 그냥 나눠버려서 시스템, 유저, 어시스턴트라는 포맷을 아예 강제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맥락과 상황을 통제하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다음에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지시문들을 주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포맷을 입혔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채팅 서비스를 입히면 뭐 대화 히스토리 기억 기능 같은 거 붙이고 뭐 로그인 같은 거 붙이고 좋아요, 싫어요, 피드백 기능 붙이고 서비스용 필터 앞뒤로 붙이면 챗GPT 같은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개발자분들 많으시니까 개발자가 오픈 API를 코드로 쓸 때 어떻게 쓰냐? 되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냥 임포트, 이거 파이썬인데요. 임포트 오픈 API 한 다음에 챗 컴플리션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어떤 모델 사용할 건지 GPT 3.5 모델 쓰겠다. 그 다음에 이 메시지를 리스트로 던져야 됩니다. 아까 이 메시지의 포맷에서 시스템, 롤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롤 첫 번째 하나는 시스템. 요거는 챗봇이 지켜야 되는 아이덴티티나 행동 강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넌 이렇게 행동하는 챗봇이야라고 여기다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저. 내가 한 질문.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는 챗봇이 한 답변. 이걸 왜 주냐면 이 언어 모델은 세션이나 어떤 대화 기록을 히스토리 상태가 없어요. 그냥 내가 API 한 번 던지는 게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챗GPT 쓰실 때는 뭔가 맥락에 맞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API 던질 때마다 여태까지 대화했던 히스토리를 다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화를 생성하고 그 다음 대화를 생성하고 그래서 어떤 채팅 서비스를 구현할 때 그 채팅 맥락을 최대한 토큰을 아끼면서 채팅 맥락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핵심 기술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채팅을 구현하는 방식과 동작 방식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요 다음으로는 학습 기능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인 튜닝, 다 많이 아시는 파인 튜닝인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학습 기능을 구현할 때 파인 튜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파인 튜닝으로 접근을 했는데 파인 튜닝이란 무엇이냐면 원본 모델 뭐 GPT 3.5 모델이 있어요. 그럼 이 3.5 모델에 내 데이터셋 수천 개를 또 던져서 학습을 추가로 시킨 다음에 원본 데이터가 A라고 치면 A 콤마 모델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해본 결과 오픈 API는 현재까지도 GPT-3 모델에 대해서만 파인 튜닝 API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챗GPT로 쓰시는 GPT 3.5나 4는 파인 튜닝 API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파인 튜닝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어떤 내가 목표한 학습 요건을 이룰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신다 하면은 이렇게 학습할 질문과 답변에 대한 데이터셋 파일을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오픈 API CRA 툴을 까신 다음에 전처리 명령어를 하고 파일을 주면 JSON-L 파일로 바꾸면서 전처리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파인 튜닝 크리에이트 한 다음에 그 파일을 던지면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오픈 AI로 업로드하면서 그 안에서 파인 튜닝 잡에 등록이 되고요. 파인 튜닝 잡에 등록이 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인 튜닝한 모델이 떨어지게 되고 그 모델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모델 칸에다가 여러분들이 파인 튜닝한 모델 아이디가 새로 떨어지거든요. 그 모델 아이디 입력하시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써본 결과 GPT-3 모델 자체의 품질이 이미 저희 눈높이가 4나 3.5에 맞춰져 있어갖고 3 정도의 품질이 만족스럽지는 못했고요. 또 학습 데이터셋도 뭐 단순히 뭐 10여 건 가지고서 막 엄청난 효과를 낼 수 있는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100건, 뭐 수천 건, 많게는 수만 건까지 있어야지 어떤 학습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포기를 하고 있다가 찾아보니까 어떤 임베딩을 통한 지식 주입 방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방법을 통해 갖고 아까 학습 기능을 구현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거의 비밀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되면 아주 황당 내지 어떤 속으셨다는 기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인풋에다가 아까 보시면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히든 지시문을 주게 되잖아요. 그 안에다가 사용자 질문이 들어오면 그 사용자 질문에 관련된 지식을 검색해서 찾아서 그 지식을 위에다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컨텍스트로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던지게 되면 챗GPT가 원래부터 카카오 사내식당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그거 이거잖아 방금 들어놓고서 이거잖아 이렇게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마치 모델 자체에다가 학습시킨 것 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요때에 이걸 코드로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이 되죠. 시스템 프롬프트에다가 서치한 결과를 붙여가지고 모델에 던지면 그럴듯한 답변을 한다. 이 결과를 참고해서 약간 그런 거죠. 답안지 주고서 답변해봐 이런 느낌. 네. 그래서 그러면 저 어떤 답안지를 사용자 질문에 연관된 답안지를 잘 찾아주는 검색 기술이 필요할 텐데요. 이때도 이용되는 게 이제 인베딩이라고 하는 AI 관련 기술입니다. 인베딩 벡터 유사도 검색을 통해 갖고 어떤 여러분들이 옛날에 많이 들으셨던 시멘틱 검색, 의미론적 방향성이 맞는 문자열을 찾아갖고 검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의미론적 방향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맨과 우먼은 정반대의 방향, 정반대의 의미가 있겠죠. 의미론적 방향성을 치면 그리고 킹과 퀸은 또 반대로 있을 거고 또 캣과 키트는 약간 유사어로 많이 쓰이니까 어떤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로 봤을 때는 이런데 문장으로 봤을 때도 어떤 의미론적 방향성이 있겠죠. 지금은 2D에서 봤지만 실제로 아까 그 오픈 API의 인베딩 API를 쓰면 한 1500 차원의 지금 2차원이죠. 1500 차원의 방향성을 가진 어떤 숫자의 리스트가 옵니다. 그래갖고 그 두 개의 벡터, 사용자 질문도 벡터로 바꾸고 그 지식도 벡터로 바꿔서 두 개의 벡터를 코사인 시뮬리티 연산을 통해서 유사도 계산을 하게 되면 가장 이 질문과 근접한 지식이 검색되게 됩니다. 그럼 그 검색을 질문과 같이 던져서 답변을 받아내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데니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이 질문 자체도 인베딩 모델에 던져서 이렇게 벡터화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베딩에 사용되는 모델도 있을 거잖아요. 이것도 챗GPT-3 모델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픈 API에서 가이드하는 인베딩 모델은 저렇게 인베딩 ADA 002 모델을 사용하라고 돼 있고 이 모델은 이제 거대 모델에 비해서 비교적 가볍고 쌉니다. 1억 토큰에 $40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토큰 제한도 한 8,000 토큰 정도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챗봇의 채팅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 학습 기능을 구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뭘까요? 아까 넘기는 값 중에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시스템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시스템 프롬프트를 잘 엔지니어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여태까지 이제 기술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동영상 하나 보시면서 잠깐 릴렉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이고. 배고프다. 아, 뭐 먹지? 그러게. 맞아요.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식사는 해야겠고 뭘 먹을진 모르겠고 그럴 땐 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매운 거, 안 매운 거 빵이나 밥이나 면이나 떡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막 던지기 어려우면 이 노래를 불러보자 꽂히는 게 나올 때까지 저 사람 누구야? 몰라. 자,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매운 게 안 땡기면 안 맵고 밥 있는 건 어때요?
오늘은 밥이 좀 별로면 빵 있고 양식인 샌드위치도 마요네즈 케첩 마리나라 선택지는 많지만 결국엔 꼭 찾게 될 거야. 이렇게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매운 거 안 매운 거 빵이나 밥이나 면이나 떡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막 던지기 어려우면 이 노래를 불러보자. 꽂히는 게 나올 때까지.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 이제 챗봇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상에서 쓰는 챗봇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오늘 뭐 먹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아요. 이게 항상 문제인데 이거를 풀 수 있는 알고리즘에 대한 힌트를 이 노래가 주고 있잖아요. 요거를 따라가면 먹고 싶은 게 나오겠죠, 뭐라도. 그런데 요거를 만약에 내가 개발자라서 이걸 챗봇으로 짜야겠다라고 기존의 코드로 접근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if문과 막 이런 거로 짜야 됩니다. 근데 이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 방으로 해결이 됩니다. 보시면 자, 노래를 그대로 던졌습니다. 맞아요. 한 번씩 있으실 것입니다. 이럴 땐 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매운 거 안 매운 거. 네. 이렇게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막 던지기 어려우면 이 노래를 불러보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노래를 부르게 될지 몰랐네요. 근데 어쨌든 이 노래를 참고해서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음식이 먹고 싶은 건지 선택할 수 있게 해줘 라고 이렇게 던지면 알겠습니다. 한식, 양식, 일식 어떤 거 선호하십니까? 한식. 좋아요. 한식 했습니다. 매운 거 안 매운 거 어떤 거 선호하시나요? 매운 거. 그 다음에 매운 음식 한식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럼 빵, 면, 떡 중에 어떤 거 선호하시나요? 밥이라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이러면 어떡하죠? 바로 에러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밥은 선택지가 없는데 얘가 나한테 밥을 던졌어요. 하지만 언어 모델은 자연스럽게 처리합니다. 밥을 선호하시는군요.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 중에 어떤 거 선호하시나요? 뜨거운 음식이요. 그럼 최종적으로 뜨거운 한식 밥 요리를 선호하시는군요. 이 조건을 고려하면 제 추천은 김치찌개입니다. 네, 코드 한 줄 없이 알고리즘 구현해냈죠. 그래서 그 한참 말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거 뭐 한국말 쓰는 게 엔지니어링이라는 말까지 쓸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거를 다 코드로 어떤 챗봇 개발할 때 이걸 다 코드로 처리했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 분들도 뭐 이렇게 코드 한 줄 안 짜고 다 이렇게 프롬프트만 잘 짜면 챗봇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릴 강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저도 여러 강의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가장 좋은 거 하나만 추천드리자면 오픈 AI 직원과 앤드류 응 교수님이 직접 강연한 무료 공개 강의가 있어요. 저기 들어가면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 갖고 웹에서 직접 실습하시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요거 1시간만 들으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단점은 영어인데 영어가 불편하시면 요즘에 핫한 번역기 카카오 번역이랑 네. 외우시죠? 그 딥L이라는 번역기가 있어요. 가장 잘 된다는 그거 활용하시면 좀 더 쉽게 학습하실 수 있고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일일이 가갖고 이걸 공부하시는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개발자로서 알아야 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몇 가지를 핵심을 추려서 왔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작성하라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입력을 통제하자는 거예요. 입력을 확실하게 표시하자. 프린시플 1인데 유저의 입력은 저렇게 저거 쿼터, 트리플 쿼터나 아니면은 그 백틱 아니면 요 꺽쇠 아니면 저렇게 태그 요렇게 주고서 프롬프트한테 주면 요게 입력이구나. 아까 제가 컨텍스트 던질 때도 3줄 던졌고 지식 입력할 때도 그렇고 아까 그 김치찌개 고르는 노래도 그렇게 입력으로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실히 선을 그어주면 요 부분이 입력 부분이구나. 요걸 참고해서 뭘 해야 되는구나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이걸 코드에서 구현하면 이런 식입니다. 멀티라인으로 구현한 다음에 요거를 문장을 요약해줘라고 변수를 이렇게 던졌는데 백틱 3개로 구분된 텍스트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얘가 요 안에 있는 거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는구나라고 확실하게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입력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에서 좀 더 프로그래밍하기 용이해졌겠죠. 다음엔 출력을 통제를 해야 될 겁니다. 얘가 어떤 처리한 결과값으로 뽑는 거를 다시 코드로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구조화된 출력을 요청하면 됩니다. 요게 한 것처럼 어떤 도서 제목 목록을 얘한테 주고 요거를 제이슨 포맷으로 주되 다음 키는 다음으로 해줘. 북 아이디, 타이틀, 저자, 장르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제이슨 포맷으로 키까지 뽑아서 자연어 문장 덩어리를
저 속성까지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제이슨으로 던져줍니다. 저거 그대로 파이썬 변수로 받으면 딕셔너리잖아요. 꺼내서 바로 쓰면 되겠죠, 코드로. 그럼 위에서 코드로 처리하다가 자연어 모델한테 던져갖고 자연어 모델로 처리한 다음에 뭐 어떤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코드로 받아하고 그 다음 코드로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심지어 뭐 제이슨은 흔한 거고 뭐 저렇게 컬럼 형식으로 표 형식으로 출력해달라, 심지어는 HTML 형식으로 출력해달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HTML로 출력할 수, 자연어 문장 덩어리를 던져갖고 HTML로 출력할 수 있다는 건 스태틱 웹페이지를 그냥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그대로 뭐 엔진엑스에 올리면 그냥 웹페이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입력 출력 배웠으면 그 다음 프로그래밍 배울 때 조건문 배우잖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도 조건문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 주면 돼요. 이러면 이렇게 해. 지금 보는 것처럼 위에다가 어떤 샘플 자연어 덩어리를 주고 이 자연어 덩어리가 어떤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일련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풀어서 정리해줘라고 던지면 위에 텍스트를 보고 아 이게 절차네, 물을 끓여서 화차를 만드는 절차네 라고 판단을 하고 절차적으로 밑에다가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위에 던지는 것처럼 요거처럼 오는 해가 밝게 빛나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차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장 던지면 일련의 지침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no steps provided라고 간단히 작성해줘 라고 하면 바로 no step provided 이렇게 얘가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럼 분기문 이렇게 타면 되겠죠. 어떤 거 했을 때 일련에 요거로 오고 어떤 거 했을 때 요거로 오고 뭐 if문 3개도 탈 수 있겠죠. 뭐면 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큰 제한이 있습니다. 토큰 제한 안에서 최대한 잘 풀어내는 게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묘미. 옛날에 도스 게임 같은 거 할 때 메모리 부족한데 어떻게든 꾸겨 넣어갖고 실행시켜야 될 때 그럴 때의 어떤 짜릿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한번 번역을 해서 영어로라도 꾸겨 넣고 싶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퓨어샵 프롬프트 이건 많이 아시는 건데요. 출력의 샘플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린이가 저렇게 말할 때는 조부모가 이렇게 말해라고 샘플을 주고 어린이가 이렇게 말했어. 조부모는 뭐라고 말할까? 라고 얘한테 조부모의 말투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는데 다음 조부모 말투가 위에서 어떤 돌을 깨우친 것 같은 말투를 그대로 따라해서 밑에도 이렇게 회복 탄력성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하는 능력이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제이슨이나 HTML 같이 통용되는 포맷이 아닐 때에는 내가 원하는 포맷의 예시를 주면 그 포맷대로 맞춰서 얘가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건 로빈도 잠깐 설명하셨는데 어떤 생각하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사람도 아까 오늘 뭐 먹을래? 라고 이렇게 딱 던지면 한 번에 딱 떠오르지 않잖아요. 근데 한식, 일식, 양식, 뜨거운 거 막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뭐 먹은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어 모델도 작업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단계를 하나하나씩 내가 지정을 해주면 그거를 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거를 한 번에 만약에 줬다고 한 번에 주면 잘 안 되거든요.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텍스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다음에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각 프랑스어 요약에서 나온 사람 이름을 뽑아내. 그 다음에 제이슨으로 출력을 하되 프랑스어 요약과 사람 이름이 몇 개인지를 뽑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요거 풀어가지고 1. 먼저 요약하고 뭐해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잘 해줍니다. 그래서 요약 먼저 하고 프랑스어로 번역한 다음에 이 프랑스어 번역 중에 사람 이름을 뽑아내고 프랑스어 번역과 사람 이름 개수에 대해서 제이슨 포맷으로 뽑죠. 요거 또 변수로 받으면 다음에 또 프로그래밍 코드로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모델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지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샘플은 어떤 태양열 발전소를 짓는 비용을 계산하는 거를 학생이 풀었는데 요 학생이 푼 게 맞는지를 평가해봐 라고 문제를 줬는데요. 이 학생의 솔루션은 맞았습니다 라고 얘가 말을 했는데 사실 이 학생의 솔루션이 틀렸어요. 근데 이거를 얘가 잘 평가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식입니다. 네가 학생이 낸 걸 평가를 하는데 네가 먼저 솔루션을 제시해봐. 네가 먼저 솔루션을 내고 그 다음 그 솔루션이랑 학생이 낸 솔루션을 비교해봐. 그 다음에 결론을 내봐 라고 하면 학생이 틀렸습니다 라고 올바른 답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바로 평가해봐 라기보다 네가 먼저 답 내고 그 답하고 비교해서 평가해봐 이런 식으로 가면 올바른 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런 다양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들을 섞으면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한 피자 주문하는 어떤 챗봇, 주문받는 챗봇도 만들 수 있어요. 되게 사람 같습니다. 뭐 주문하겠습니까? 메뉴 뭐 있어요? 메뉴 설명해 주고요. 뭐랑 뭐 하나 주세요.
그다음에 배달인가요, 픽업인가요, 배달이요. 주소 적어주세요. 주소 적어주고 주문 내용이랑 배달 주소지 확인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주문 완료됐습니다. 결제 금액 얼마입니다.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네, 카드요. 그리고 카드 번호를 구라로 알려줬어요. 과연 얘가 사쿠라를 파악할 수 있나? 그런데 죄송합니다. 카드 번호 잘못됐습니다. 자, 이따가 이거 만들 때 코드 한 줄도 없고 전부 프롬프트거든요. 근데 얘가 이게 사쿠라라는 거를 바로 알아버립니다. 그 어떤 카드 번호의 포매팅에 대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제가 준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카드 유효기간하고 순순히 올바른 카드 유효기간과 CVC 번호 함께 주면 최종적으로 완료를 하게 되는데요. 프롬프트 볼까요? 이게 프롬프트입니다. 먼저 이제 귀하는 레스토랑 주문 수집하는 자동 주문 보시고 네가 먼저 인사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문 받은 다음에 배달인지 픽업인지 물어. 그 다음에 전체 주문 수거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주문 요약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배송지를 물어본 다음에 결제 금액 물어보고 품목을 식별할 수 있게 옵션 크기 명확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 짧고 대화하듯 친근한 스타일로 응대해라고 되게 디테일하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쓰실 때 예를 들어서 홍길동처럼 행동해줘라고 했는데 얘가 홍길동처럼 행동 안 해요. 그러면 뭐야 안 되네 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생각을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코드 짤 때도 버그가 나면 뭐야 컴퓨터 뭐 안 되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잘못했겠지. 보이지 않지만 이 코드 중에 내가 어딘가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여태까지 이제 드렸던 말씀이 저도 AI 개발자가 아니에요. 클라우드 엔지니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내가 왜 클라우드 개발자가 내가 왜 AI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웨이브는 어떤 넥스트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개발자의 모델은 약간 마검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코드로 풀다가 코드로 안 풀릴 때는 그러니까 코드가 예를 들어서 저는 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코드로 내 HP를 깎아가면서 코드로 풀다가 코드로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어떻게 마법 써야겠죠? 마법을 쓸 때 뭐 해야 되죠? 캐스팅 해야 됩니다. 무영창 마법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마법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검사는 캐스팅이 필수입니다. 왜 캐스팅이라고 표현했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정성스러운 프롬프트를 써야 돼요. 설명적인, 명확하고 구체적인 프롬프트. 얘가 내 말을 들을 때까지. 그래서 캐스팅을 되게 정성 들여서 하면 마법이 나가죠. 네, 그렇게 해서 문제 하나 풀고 다시 그거 코드로 받아갖고 뒷단에 다시 코드로 처리하고 다시 필요할 때 또 언어 모델 불러갖고 다시 언어 모델로 처리하고 이렇게 한 손에는 코드와 한 손에는 언어 모델 들고 왼손 마법 썼다가 칼질했다가 하면서 어떤 현실 세계의 문제를 풀어가 나가는 마검사 같은 개발자 전직 패스가 하나 더 생긴 게 아닌가. 여태까지는 파이썬도 쓰시고 자바도 쓰시고 고랭도 하는 어떤 웨폰 마스터 같은 직업들이 있었어요. 프로그래밍 랭귀지만 굉장히 많이 파가지고 랭귀지 막 5개씩 할 줄 알아. 웨폰 마스터야. 도끼도 쓰고 막 칼도 쓰고. 그런데 이제 마검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언어 모델 할 줄 알면 보신 것처럼 언어 모델에 던지고 캐스팅하고 언어 모델 던지고 처리 결과 코드로 받아갖고 처리하고. 네, 그래갖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까지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검사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